안녕하세요. 전 서산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저절로 따뜻한 걸 찾게 되죠? 어묵 국물이나 붕어빵, 호빵 같은 걸 찾게 되고요. 그중에 전 붕어빵을 좋아해요. 좋아해도 지금 제 입맛엔 너무 달아서 하나 이상은 못 먹지만요. 요새 붕어빵 속에 별별 걸 다 넣더라고요. 슈크림, 고구마, 치즈에 소시지까지 별걸 다 넣지만 저랑 남편은 무조건 팥 붕어빵이 제일이에요. 사실 붕어빵과는 인연이 깊습니다. 젊은 시절 우린 동네에서 붕어빵 장사를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붕어빵은 어르신들이 많이 했고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때가 30년 전이니까 저희도 30대 초반이었죠. 자리가 좋은 건 아니었어요. 동네 골목에서 했는데 이웃분들이 오고 가면서 많이 사주셨죠. 젊은 부부가 참 부지런하게 산다면서 칭찬도 해주셨고요.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쩔 거야. 붕어빵 냄새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 밥 잔뜩 먹었는데 이게 뭐야? 2,000원어치만 좀 구워줘. 뜨끈뜨끈하게. 그럼 오늘까지만 드세요. 원래? 그게 주인이 할 소리야? 나 같은 사람이 매일 먹어줘야 장사가 잘 되지. 자, 이거 집에 가서 먹어. 어제 우리 김장했다? 어머, 김장김치예요?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신김치도 더 떨어졌었는데. 그치? 안 봐도 뻔해. 굴 넣고 시원하게 담갔으니까 맛있게 먹어. 기분이다. 2개 더 넣어드렸어요.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너희들 또 왔네? 학교 끝났어? 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단골도 많았습니다. 저희 붕어빵은 속재료가 다른 데보다 맛이 있었어요. 손님들과 정담도 나누고 웃으면서 맞이하니까 장사가 쏠쏠하게 잘 됐죠. 수입도 괜찮아서 둘이 사는 월세방 집세도 내고 공과금 내기도 충분했습니다. 가끔은 특별한 날 치킨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춥고 배고플 줄 알았던 겨울을 붕어빵 덕분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때 남편과 전 알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안 좋은 일을 겪고 다 정리하고 내려왔거든요. 그곳엔 아는 사람 하나 없었고 가장 싼 단칸방을 구해서 살고 있었어요. 봄에서 가을까지는 땅 빌려 농사 짓고 살고 겨울엔 이 붕어빵 장사를 했죠. 노는이 뭐라도 하자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되는 거였어요. 농사 지은 거 걷어들이고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붕어빵 장사를 시작했죠. 그렇게 매년 하게 됐어요. 꼬마애를 만난 건 시작한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죠. 옷을 몇 겹을 껴입고 중모장을 하고 있어도 추위는 만만치가 않았어요. 붕어빵 굽는 기계 앞에 있다가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살갗이 아플 정도였죠. 여보, 오늘은 더 춥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일찍 끝내자. 너무 추우니까 거리에 사람도 없잖아. 해는 일찍 져서 거리는 어두웠고 우린 남은 재료를 다 쓰려고 붕어빵을 서둘러 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꼬마아이를 발견했죠. 걘 그 추위에 장갑 하나도 없이 맨손에 지폐 한 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 같진 않았고 우리 주변을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부모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꼬마한테 말을 걸려고 하니까 걔도 용기가 났는지 가까이 오더라고요. 전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고요. 꼬마는 얼어서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입으로 붕어빵이 얼마인지 물어봤어요. 붕어빵 얼마예요? 1,000원이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우리 붕어빵 인기 많은데 넌 처음 본다? 근처 사니? 1,000원이면 4개 살 수 있어. 줄까? 꼬마는 실망한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때 아이를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이런 강추위에 그런 차림이라니 너무 놀랐어요. 아이는 낡은 티에 지퍼도 올리지 않은 해진 잠바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는 때에 절어 있었고 머리도 한참을 감지 않았는지 납작하게 눌려 있었어요. 언뜻 보니 석회가 하얗게 쌓여 있었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학교 갈 나이는 안 됐고 유치원생처럼 보였습니다.
몸은 말랐어도 눈빛은 제법 야무져 보였어요. 전 조심스럽게 아이한테 물어봤죠. 왜, 그걸로는 부족해? 꼬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까지 맺혔더라고요. 남편과 전 눈이 마주쳤습니다. 돈이 부족한 게 분명했어요. 그때 강한 바람이 불었고 아이는 휘청했어요. 보니까 양말도 없이 낡은 운동화만 신고 있더라고요. 얼른 제 목도리로 얼굴을 감아주고 털모자도 제 걸 씌워줬어요. 추울 때 덮으려고 가져온 담요도 갖고 나와서 어깨에 덮어줬습니다. 꼬마야, 돈 얼마 있는데?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게 다야? 네, 1,000원 있어요. 그렇구나. 그거면 됐어. 아줌마가 붕어빵 넉넉하게 줄게. 마침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거든. 남은 것도 다 싸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어. 여보, 괜찮지? 남편은 아이한테 눈을 찡긋하면서 인기 개그맨 흉내를 냈어요. 안녕하시렵니까? 제가 붕어빵을 푸짐하게 드려도 되시렵니까? 부록으로 국화빵도 있는데 함께 드시렵니까? 그랬더니 꼬마가 배시시 웃더라고요. 우는 얼굴에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지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꼬마를 가까이 오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따뜻한 데서 몸 좀 녹이라고요. 아이가 똘망똘망한 얼굴로 붕어빵 굽는 과정을 보더라고요. 얼룩덜룩 버진 피고 때 물든 얼굴이지만 어딘지 모르게 귀엽고 해맑았어요. 눈이 크고 또랑또랑해서 아이답게 예뻤죠. 전 부지런히 남편이 구운 붕어빵을 봉지에 담았습니다. 국화빵도 몇 개 더 넣고요. 한 5, 6천 원 넣치는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아이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꼬마야, 다음에 또 붕어빵 먹고 싶으면 1,000원이든 500원이든 괜찮으니까 여기로 와. 얼마든지 구워줄게. 우리도 너무 추워서 들어가려고 했거든? 남은 반죽 어떻게 하나 했는데 네 덕분에 고민 해결이다. 그리고 다음에 나올 땐 꼭 따뜻하게 하고 나와야 돼. 꼬마는 붕어빵 2봉지에 눈이 커다래지더라고요. 제가 식기 전에 가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제야 정신이 드는 것 같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붕어빵이 정말 따뜻해요. 제 손이랑 몸이 아까는 시렸는데 지금은 너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는 밝아진 얼굴로 뒷골목으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그 방향은 산이 있는 쪽이었어요. 저흰 아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보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말없이 장사를 정리했어요. 아이의 망설이던 눈빛, 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허름한 차림새가 자꾸 떠올랐죠. 길에는 한방눈이 떨어져 쌓이고 있었습니다. 꼬마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인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뒤 아이는 드문드문 찾아왔어요. 붕어빵 매일이라도 줄 수 있었는데 아이는 자주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날은 1,000원, 어떤 날은 500원, 다른 날은 300원. 이렇게 들고 망설이며 찾아왔어요. 사람이 있을 땐 피하는 것 같았죠. 어린 게 이것저것 눈치 보는 것 같아서 그것도 마음이 쓰렸어요. 저와 남편은 꼬마에게 늘 붕어빵을 한가득 구워줬습니다. 한 번은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지난번 붕어빵 안 부족했어?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저었어요. 다행이다 싶었죠. 고나이 때 아이들은 묻지 않아도 쫑알쫑알 얘기도 잘하던데 얜 달랐어요. 늘 혼자 오는 것도 마음에 걸렸고요. 전 단골 손님에게 혹시 이런 꼬마를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또래 아이를 둔 엄마들도 마찬가지였고요. 딱 한 사람, 단골 아줌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기 산 밑에 허물어진 폐가들 많잖아. 거기 지난 초가을부터 누가 산다는 소문을 들었어. 근데 소문만 무성하지 사람이 드나드는 건 안 보여. 게다가 그 집들 귀신 나온다는 소문까지 있잖아. 행여 새댁도 거기 가볼 생각 하지 마. 귀신 들린 집에 함부로 가면 재수 옴부터. 그분 외에 꼬마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 저희 부부는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다가 빨간 털실을 몇 개 샀습니다. 괜찮다는데도 꼬마는 제 털모자랑 목도리를
기어코 돌려줬어요. 아이가 춥게 다니는 게 안쓰러워서 모자와 목도리를 떠주고 싶었죠. 근데 그 뒤로 자주 오던 아이가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꼬마가 안 오네. 그러게, 무슨 일 있나? 걱정되네. 전 아이가 오던 시간이면 목을 빼고 산거리를 내다봤어요. 시골의 밤은 더 춥고 어두웠죠. 포기하고 장사를 접으려고 할 때 저 멀리 가로등 밑에서 꼬마가 오는 게 보였어요. 이번엔 겉옷도 안 입고 슬리퍼만 신은 채였죠. 전 한달음에 달려나가 아이에게 담요를 씌워줬습니다. 왜 옷도 안 입고 왔냐고 혼을 냈는데 아이가 소리도 안 내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500원을 내밀었어요. 얼마나 손에 꼭 쥐고 있었는지 동전은 반질반질 따뜻했습니다. 붕어빵 좀 주세요. 엄마가 많이 아파요. 아빠가 막 화내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얜 어떻게 사는 건가 마음이 아팠죠. 슬퍼하는 아이를 달래주고 가장 따뜻한 곳에 앉혔어요. 기다리라고 하고 붕어빵을 굽는데 괜히 눈물이 나왔습니다. 어린 게 떼쓸 줄도 모르고 고자질할 줄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전 최대한 맛있게 붕어빵을 구웠어요. 식은 건 한쪽에 밀어놓고 갓 구운 따뜻한 것으로만 봉지에 담았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 눈물을 그치고 또랑또랑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아이답다는 게 그런 것 같았어요. 꼬마의 밝아진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갔으면 했어요. 전 아이의 양팔에 붕어빵을 안겨주고 입 안에 후후 불어 식힌 국화빵을 조금 떼어줬습니다. 직접 든 털모자랑 목도리도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아줌마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작아요? 아니야, 네 거야. 아줌마 거 만들다가 털실이 남아서 만들었다? 왜? 이거 하고 가면 엄마한테 혼나? 아니요. 우리 엄마는 아파서 말 못해요. 아무도 안 혼내요. 근데 모자는 누나 줘도 돼요? 누나가 있어? 꼬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시시 웃더라고요. 꾀지지한 얼굴에 미소를 띠니까 장난기 어린 얼굴이 보였어요. 전 아이한테 눈치 보지 말고 매일 오라고 했어요. 매일 너 줄 건 남겨둘 거니까 꼭 오라고 했죠. 데려다 준다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몰랐지만 알겠다고, 대신 조심해서 가야 한다고 약속을 받고 보내줬어요. 그날 남편과 손을 꼭 잡고 집에 돌아갔죠.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집에 한번 가볼까? 아, 신경 쓰이네. 당신도 그렇지? 하늘에 뜬 커다란 별이 꼭 아이의 눈동자 같았습니다. 남편과 전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전 종이랑 색연필을 꺼내서 별과 달을, 그리고 꼬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제 꿈은 동화 작가였어요. 예쁜 그림과 따뜻한 글을 쓰고 싶었죠.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종합장이랑 색연필을 사서 가끔 동화를 만들어 보곤 했어요. 곧 다가올 성탄절에 꼭 이걸 선물로 주고 싶었죠. 캄캄한 밤에도 밝은 달과 별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희망은 있다고 꼬마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아이의 눈이 참 크고 예뻐서 꼬마 눈동자도 그렸어요. 그 뒤 아이는 전보다 자주 찾아왔어요. 안심이 됐죠. 그러다 또 한동안 안 오면 걱정이 됐고요. 꼬마가 다시 찾아온 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전날 눈이 많이 와서 땅은 질퍽거렸고 군데군데 얼어 있었죠. 꼬마는 제가 떠준 목도리와 털모자도 없이 반팔 차림으로 왔어요. 그날따라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습니다. 서러운 일이 있었는지 유난히 겁먹은 얼굴이었어요. 전 서툴지만 아이를 달랬죠. 간신히 울음을 그친 꼬마는 제가 준 선물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산타 할아버지 아직 안 오셨겠지? 대신 아줌마한테 주고 가셨어. 집을 못 찾으시겠대. 산타 없어요. 형이 그랬는데. 그랬어? 사실 아줌마가 산타 대신하려고.
이거 가져가서 집에서 놀아. 전 색연필과 크레파스, 스케치북을 예쁜 종이 가방에 담아줬습니다. 또 제가 그린 동화도 돌돌 말아 껴줬어요. 추워하는 아이에게 옷이라도 한 벌 사주고 싶었지만 이미 밤이었고 문을 연 가게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이한테 자기의 커다란 옷을 벗어줬어요. 작은 아이한테 남편의 큰 옷을 입히니 더 작아 보였죠. 꼬마는 200원밖에 없다며 동전을 내밀었어요. 미안한 눈치였죠. 우린 100원만 받겠다고 했지만 똘똘했던 아이는 안 된다고 꼭 200원을 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흰 100원씩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삼켰어요. 제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아이는 다시 울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 집에 오면 아빠가 화낸다고 막 때려 부신다고 하는데 가슴이 떨렸습니다. 전 무서우면 경찰에 신고하라고 밖으로 뛰어나오라고 했고 꼬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가 가고 남편과 전 결심했죠. 그 집을 찾아가 보기로요. 하지만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동네 아줌마 말로는 해가 바뀌면 산 밑에 집들이 다 헐린다고 했고 거기 숨어 살던 사람들이 싹 다 나가버렸다고 했어요. 꼬마는 더 이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유달리 추운 날이면 장사를 오히려 더 길게 했어요. 혹시라도 꼬마가 올까봐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끝내 꼬마를 더 볼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듣던 대로 산 밑에 집들은 다 헐렸어요. 공터가 된 그 자리에 남편과 제가 가봤죠. 그 아이가 어디 살았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크는지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름조차 모르는 꼬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어린 시절이 평탄치 못했어요. 의지할 부모나 친척 없이 서로만 바라보고 살고 있었죠. 길은 달랐지만 남편과 전 판박이 같은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전 중학교 때 새아빠가 들어와서 일찍 가출을 했습니다. 엄마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고 다시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거리를 떠돌다 보호시설에서 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살았는데 졸업과 동시에 30만 원을 갚고 자립해야 했습니다. 제가 있던 보육원의 원장은 매섭고 모진 사람이었어요. 자립비용도 반 이상 떼어먹었죠. 알았지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전 아는 것도 없고 겁도 많았죠. 무작정 거리를 걷다가 옷가게에 취직했어요. 창고에서 먹고 자면서 돈을 벌었죠. 남편은 그 골목을 오가는 중국집 배달원이었어요. 처음엔 껄렁하게 하고 다녀서 깡패인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피투성이로 옷가게에 뛰어들어왔어요. 숨겨달라고 하더라고요. 나쁜 놈들이 남편을 괴롭히고 있었고 폭력 조직에 들어오라고 강요했던 거였어요. 남편은 자신을 놔달라고 하다가 두들겨 맞은 거였습니다. 전 남편을 얼른 창고에 숨겼어요. 거기엔 작은 문이 또 있었고 상자를 쌓아두면 아무도 몰랐죠. 곧 깡패들이 들이닥쳤어요. 저 엄청 겁 많은데 그땐 이상한 용기가 나더라고요. 여기 키 큰 머리대 같은 자식 안 들어왔어? 가죽 잠바에 청바지 입었는데? 몰라요, 그런 사람. 영업 중인 거 안 보여요? 나가주세요. 너 거짓말하면 국물도 없다. 비켜봐. 여기 다른 문 없어? 주인 언니 알면 난리 나요. 빨리 나가주세요. 깡패들은 절 밀치고 창고문을 열었고 텅 비어있는 걸 보고는 그냥 나갔어요. 너무 긴장해서 손에 막 땀이 나더라고요. 남편은 몇 시간 뒤 다시 찾아왔고 저한테 고맙다고 했어요. 그게 인연의 시작이었죠. 남편은 부모님의 얼굴을 모른대요. 태어날 때부터 보육원에 있었고 고등학교 때 자립비용도 없이 뛰쳐나왔다고 했죠. 공통점을 가진 우린 어쩔 수 없이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린 함께 살게 됐어요. 남편은 저를 만난 뒤 단 한 번도 사고를 안 쳤습니다. 혼인신고하고 법적인 부부가 됐을 때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이 얼마나 좋던지. 슈퍼에서 콜라 하나씩 사 먹었는데 남편은 캔 뚜껑을 제 새끼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선아야, 지금은 내가 이것밖에 못 해주지만 나중에 성공하면 진짜 근사한 반지 해줄게. 고마워. 우리 꼭 결혼식도 하자. 그래. 강우 너 바람 피우면 안 돼? 넌 앞으로 영원히 내 거야. 내가 찜했어. 어린 남편은 제 고백에 좋다고 소리를 질렀고 엄청나게 많이 웃었어요. 사랑을 하니까 세상도 달리 보이더라고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열심히만 살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죠. 둘 다 보육원 출신에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헛발질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무섭더라고요. 부모처럼 도와준다고 하더니 모은 돈을 홀랑 가져가고 일 가르쳐준다면서 부려먹는 사람도 많았어요. 남편과 전 작은 분식집을 열었는데 그것마저 건물주한테 뺏기고 무일푼이 된 거였습니다. 건물주는 저희한테 건물의 화장실, 계단 청소까지 다 맡겼고 나중에는 자기 하인처럼 부려먹더라고요. 견디다 못해 안 한다고 했더니 분식집을 뺏는 걸로 분풀이를 했고요. 문서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우린 맨손으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집주인이 한 말은 큰 상처가 됐어요. 어이구 불쌍한 인생아. 주제를 알고 분수를 알아야지. 그 의지 같은 것들이 자존심만 세가지고. 야! 다신 여기 얼씬다지 마라. 알겠어?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던 저흰 그렇게 이곳에 내려오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 사이 저희 머리는 머리카락도 희끗희끗해졌고 50대라는 나이에 접어들었죠. 그러나 붕어빵 장사는 그 자리에서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도 낳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결국 병원에서 임신이 힘들다는 얘기까지 들었죠. 선아야, 어쩌면 하늘의 뜻인가 봐. 서로만 바라보고 살라는. 그래,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보듬으면서 살자. 근데 자꾸 눈물이 나네? 눈물이 멈추질 않아. 꼭 자기 닮은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울지 마. 미안하긴 뭘 미안해. 너 아니었으면 난 감옥에 갔거나 비참하게 죽었을 거야. 너라도 있으니 내가 사람 노릇하면서 살지. 그렇게 말할 건 뭐 있어.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오늘 점심은 또 라면인데 괜찮겠어? 신김치랑. 좋지.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끓일게. 슬펐지만 한편으론 다행이었어요. 없이 사는 거 우리 둘뿐이면 크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먹을 만큼만 먹고 계절 따라 입을 옷 있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우린 걸을 때도 잘 때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사람의 온기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자체로 위로가 되니까요. 남편이나 저나 서로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겨울, 우린 늘 꼬마를 기다렸지만 다시는 그 꼬마를 볼 수 없었어요. 산 밑에 허름한 폐가들은 다 헐렸고 흉가에 산다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더는 들을 수 없었죠. 어디에 있든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었고 다시 찾아오면 옛날처럼 따뜻한 붕어빵을 잔뜩 안겨줄 생각이었어요. 여보, 그 꿈은 많이 컸겠지?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하다. 잘 먹고 다니나?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어린 게 똘똘해 보이던데. 어서오세요. 붕어빵 몇 개 드릴까요? 야, 너 되게 똑똑하게 생겼다. 몇 살이야? 꼬마 또래의 아이가 오면 남편은 꼭 몇 살이냐고 물어봤죠. 남편이 왜 그러는지 전 알 것 같았어요. 우리 부부는 겨울엔 늘 붕어빵을 팔았고 농사를 짓는 일도 익숙해져서 허리 좀 펴나 싶었습니다. 늘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다 우리 땅을 사고 싶었죠. 남는 것도 별로 없었고 땅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있었어요. 돈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땅을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옆 동네로 이사했고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모아 부동산 업자를 소개받았어요. 여러 곳을 보다가 결국 작은 땅을 사게 됐고 정말 너무 기뻤죠. 생애 처음 산 땅이었고 남편과 전 희망에 부풀었어요. 날마다 그 땅을 보러 갔습니다.
어디에 언제 뭘 심을지. 그동안의 농사 경험 살려서 계획도 많이 세웠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젊은 사람들이 미래가 밝다면서 격려를 해주셨죠.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 저희도 정말 기뻤습니다. 농사도 자기 땅에서 지어 먹어야 남는 게 있죠. 이번에 아주 잘하셨습니다. 소문은 안 내셨죠? 이렇게 싸게 산 걸 알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실 겁니다.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저희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식사나 같이 하시죠? 시내에 중국 음식 잘하는 데 있거든요. 하지만 부동산 업자는 바쁘다고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싼 차를 타고 쌩하니 마을을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좋은 차는 생전 처음 봤어요. 아무튼 그렇게 계약을 했고 우리 부부는 중국집에 가서 외식도 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해물짬뽕을 시켜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 선아 해산물 진짜 좋아하는데 짬뽕 한 그릇을 마음대로 못 먹였네. 실컷 먹어. 앞으로 우리 땅에서 농사 열심히 짓고 재밌게 살자. 다음엔 우리 회 먹으러 갈까? 그럴까?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치? 나 느낌이 너무 좋아. 당신도 이거 시키지 그랬어. 이거 맛있게 생겼는데. 같이 먹자. 당신도 짬뽕 좋아하잖아. 난 간짜장이면 됐네요. 특별한 날이라 그냥 짜장면 대신 간짜장 시켰다고. 짬뽕은 우리 이쁜 아내가 다 드세요. 난 됐으니까. 탕수육도 먹을까? 왜? 이거면 됐지. 탕수육은 당신 생일날이나 먹자. 껴야지. 종자랑 씨앗도 사야 하고. 돈 들어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너무 좋다. 우리 땅이라니. 남편은 짬뽕 불겠다고 얼른 먹으라고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알고 보니 우리 부부는 기획 부동산 업자한테 사기를 당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이건 알짜배기 땅이라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정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알고 보니 사기라서 입막음을 시켰던 거였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처음으로 변호사며 도청이며 찾아가 봤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우리 땅인 줄 알고 매일 가서 봤던 땅은 주인이 따로 있었고 다시 남편과 전 무일푼이 됐죠. 기가 막혔어요. 몇 날 며칠을 울고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했죠. 남편도 끊었던 술을 마시더니 이틀을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까칠한 얼굴로 나타난 남편을 보고 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당신까지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원망하니까 남편도 울더라고요. 남편으로서 면목 없다고 자꾸 이런 일만 생겨 미안하다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우리 다시 붕어빵 장사 나가자. 찬바람 불기 시작했잖아. 죽으라는 법 없다고. 다시 붕어빵 장사해서 쌀도 사고 라면도 사자. 오늘까지만 괴로워하고 털어버리자. 미안해 선아야. 나같이 못난 놈 만나서 고생만 시킨다. 내가 뭘 좀 알았더라면 많이 배운 놈이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나 정말 억울해서 못 살겠어. 그 돈만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아.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시 일어서자. 여기 올 때 잊었어? 그때도 우리 아무것도 없었잖아. 당신이랑 나 아픈 데 없잖아. 건강하니까 기회는 또 올 거야. 여보, 나쁜 생각 하지 마. 우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붕어빵 재료를 매년 떼어오는 데가 있었어요. 전 눈물을 삼키고 그 업자와 약속을 잡았죠. 재료를 가지러 가기로 한 날 아침부터 남편의 상태가 영 이상했어요. 남편은 눈이 워낙 좋아서 저한테 오만 걸 읽어주곤 했는데 갑자기 앞이 침침하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앞이 침침해? 당신 눈이 많이 나빠졌나? 오늘 물건 떼어오고 바로 병원에 가야겠다. 여보, 나 보여? 초점이 왜 이렇게 흐리지? 그게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고 말하는 것도 순식간에 어눌해졌어요. 그러더니 뒤로 하면서 꽈당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놀랐어요. 여보,
이 사람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에게 각종 검사가 진행됐고 기막힌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뇌졸중이라고 했어요. 더 무서운 건 1시간만 늦게 왔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였죠. 전 오열했어요.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앞일이 걱정이었죠. 중요한 건 바로 수술을 들어가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상황이었어요.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남편을 보며 전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조금만 버텨달라고 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지만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이유였어요. 남편이자 가족, 친구이자 동반자였죠. 혼자선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쓰러져. 나 당신 없이 못 살아. 잘못되면 나도 같이 가자, 응? 여보, 제발 눈 좀 떠봐. 기적이 있다면 지금 저에게 찾아와 주길 바랐습니다. 만약 남편과 이렇게 헤어질 운명이라면 저도 따라갈 생각이었어요. 바보처럼 울기만 하고 있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주치의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수술을 일단 진행하자는 거였어요. 전 다른 의사를 붙잡고 물었죠. 주치의 선생님이 누구신데요? 저희 남편 수술 받을 수 있어요? 정말로 해주신대요? 그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환자분 수술이 일단 급하고요. 주치의 선생님이 어렵게 결정하신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게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만나보긴 힘드세요. 지금 좀 바쁘셔서요. 수술방에서 남편분 집도하실 겁니다. 무척이나 실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쁜데 상상하지 못했던 일은 또 일어났죠. 병실도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 1인실이 배정됐어요. 당연히 6인실로 갈 줄 알았는데 중환자실에서 나온 남편은 1인실로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크고 널찍한 1인실에는 화장실까지 딸려 있었죠. 커다란 과일 바구니까지 누가 갖다 주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일이었어요.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았죠. 남편은 편하게 휴식을 취하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전 툭하며 간호사 선생님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1인실 한 번도 안 써봤고 따로 요청한 적도 없는데요. 1인실 비싸지 않나요? 그리고 과일 바구니도 잘못 온 것 같아요. 아니요, 간 게 맞고요.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너무 바쁘셔서 만나지 못하실 거예요. 1인실도 주치의 선생님 지시고요. 일단 남편분 잘 치료받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보호자 식사도 다 신청됐고요. 이상하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남편의 회복이 급했기 때문에 어리둥절하지만 기다려보기로 했죠. 남편의 주치의 선생님은 쉽게 만날 수 없었어요. 혜진도 그분은 언제 도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다들 하는 말은 담당 선생님이 너무 바쁘시다. 그 얘기뿐이었어요. 남편은 치료도 받고 재활운동도 하면서 천천히 회복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드디어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얘기였죠. 전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해야 하나 고민에 빠졌어요. 여보, 당신 수술시켜주고 이렇게 좋은 병실 잡아준 의사 선생님이 지금 오고 있대. 얼마나 고마워. 하마터면 당신 수술도 못할 뻔했는데. 생명의 은인이잖아, 그치? 정말 신세진 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간호사 말대로 그날 오후 의사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다른 의사 선생님 없이 혼자서 병실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에 얼굴도 제대로 못 보겠더라고요. 전 허리를 굽히고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 수술 잘해주셔서 살아났어요. 1인실도 배정해주시고
이 은혜를 정말 어떻게 다 갚죠? 고맙다는 말로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남편 덕분에 너무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인사 끝에 고개를 들었고 의사 선생님을 보게 됐죠. 그분은 얼추 30, 4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지적인 인상에 품성도 넉넉하고 좋아 보이셨죠. 제가 미소를 짓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였어요. 몇 방울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엉엉 소리를 내서 우시더라고요. 전 너무 당황했어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싶어 우리 선생님 왜 그러시냐 다독여드렸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의사 선생님은 덩치만 컸지 꼭 아이 같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휴, 살다 보면 정말 별일 다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도 사는데 의사 선생님 힘내세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 분인데 결국은 다 잘 풀릴 거예요. 제가 위로를 했더니 그 주치의는 간신히 눈물을 닦으며 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울먹 있는 목소리로 물어보는 거였죠. 저 혹시 기억 못 하시겠어요? 네? 절 아세요? 전 깜짝 놀라서 주치의를 쳐다봤지만 전혀 아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꺼낸 단어는 제 심장을 엄청 뛰게 만들었습니다. 겨울에 붕어빵이요. 의사 선생님은 간신히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저 붕어빵 못 사고 서성이던 그 꼬마였어요. 낡은 옷 입고 더러웠던. 동전 몇 개 가지고 자주 갔었는데 기억 안 나세요? 설마 그 꼬마? 전 자세히 주치의 선생님을 뜯어봤죠. 성인이 돼서 몰라봤지만 이목구비가 기억 속의 그 꼬마와 비슷하게 일치했어요.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선생님, 그 아이가 선생님이었어요? 아주머니 저 맞아요. 얼굴 뵈니까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서 눈물이 쏟아졌네요. 울 생각은 아니었는데 저 기억나세요? 저도 모르게 의사 선생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반말까지 튀어나왔어요. 기억나다마다 우리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됐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듣고 있어? 당신 수술시켜준 의사 선생님이 그때 그 꼬마였대. 우리가 겨울만 되면 기다리던 그 꼬마 기억나지? 침대에 누워있던 남편도 입이 떡 벌어져서 담을 줄을 몰랐죠. 저 역시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제가 비틀거리니까 의사 선생님이 절 의자에 앉혔습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얘기였죠. 제 이름도 사는 것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 꼬마 맞습니다. 두 분이 구워주신 붕어빵 맛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렇게 뵙게 되다니 저도 믿을 수가 없네요. 전 눈물을 흘리며 가운에 새겨진 이름을 봤어요. 김성진이라는 세 글자가 보였죠. 한동안 모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꼬마는 어엿하게 자라 의사가 됐고 남편과 저를 알아보곤 자신이 주치의를 맡겠다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술비와 병실비, 추후에 들어갈 치료비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아무 걱정 마시고 잘 회복할 생각만 하세요. 아주머니도 잘 드시고 기운 차리시고요. 돈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제가 다 부담합니다. 어떻게 그래. 시간을 주면 내가 방법을 찾아서 다 갚을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 모든 게 성진이 네 덕분이었어. 지금 6인실로 옮겨도 우리 정말 괜찮아. 지금까지도 큰 호사 누렸고 너무 감사할 뿐이야. 나중에 들어갈 치료비까지 다 내준다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그렇게 하지 마. 지금까지 받은 걸로도 차고 넘쳐. 의사가 된 성진이는 한사코 저를 말렸어요. 꼭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서 절대로 거절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그러는 거였습니다. 안 그러면 화낼 거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한테 베푸신 친절 아니었으면 전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꼭 받아주세요. 이렇게라도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평생 소원이었는데 안 받으실 거예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마치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의사 선생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꼬마는 키 큰 성인이 됐지만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어린아이가 춥고 배고픈 게 안쓰러워서 붕어빵 몇 개 더 줬던 것 뿐인데 이렇게나 큰 선물을 받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천천히 그때 일을 얘기해줬어요. 늘 궁금했던 꼬마의 이야기를 이제야 들을 수 있었죠. 꼬마아이 성진이는 대가족의 막내였어요. 성진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쫄딱 망해서 야반도주를 했고 시골 산 밑으로 숨어들게 된 거였죠. 급하게 도망 나온 거라 살림도 거의 없었고 거기 사는 걸 누가 알아서도 안 됐대요. 고만고만한 아이 넷에 아픈 엄마와 할머니까지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없는 돈에 아버지란 사람은 늘 소주를 옆에 끼고 살았대요. 밥 3끼는 호사였고 2끼나 제대로 챙겨 먹으면 다행일 정도였다고 하죠. 처음 폐가에 왔을 때 누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겁을 먹은 성진이 아버지가 행패를 부려서 근처에도 못 오게 했대요. 꼬마였던 성진이도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서만 지냈다는 이야기였죠. 당연히 그 집 식구들은 굶는 날이 더 많았대요. 쌀도 간당간당한 상황인데 겨울이 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렇게 붕어빵 냄새가 풍기더래요. 추운 겨울에 달콤한 냄새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가족이 모두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꼬마의 엄마는 아파서 매일 누워 있었는데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붕어빵 하나만 먹고 싶다고 울더랍니다. 그 얘기에 꼬마 성진이는 어떻게든 엄마한테 붕어빵을 사주고 싶더래요. 안 그러면 엄마가 당장 죽을까봐 걱정이 많이 됐다는 얘기였죠. 어린 성진이는 꼭꼭 숨겨놓았던 1,000원짜리를 들고 절 찾아온 거였습니다. 저 역시 처음 꼬마를 봤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랬지. 추워도 보통 추운 날이 아니었어. 새까만 꼬마가 손은 다 터가지고 꼬깃한 1,000원짜리 갖고 왔던 거 기억나. 아주머니, 그때 제가 그 앞을 사성이니까 내쫓지도 않으시고 저한테 물으셨죠. 붕어빵 먹고 싶냐고 따뜻하게 말 걸어주신 거 생생하게 기억해요. 지금도 가끔 꿈까지 꿔요. 그게 뭐 큰일이라고. 아니요. 2팔 가득 붕어빵을 주셨을 때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르시죠? 그 온기 절대 잊지 못해요. 그때 전 어려서 2분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가난했기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성진이는 나중에 알게 됐대요. 동전 몇 개의 붕어빵을 2봉지 늘 가득 내줬던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요. 또 저희의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는 걸 커서야 알았다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도 2분은 저한테 항상 인심이 넉넉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에요. 저희 가족 그거 먹으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시죠? 게다가 목도리랑 털모자까지. 성진이 그 얘기를 하며 눈물을 훔쳤죠. 자기는 털모자와 목도리가 소중했는데 삐뚤어진 형이 그걸 뺏어서 팔았다는 얘기도 해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이랑 싸우고 집을 나온 날이 저희를 찾아온 마지막 날이라는 거였어요. 그날 밤 갑자기 아버지가 트럭을 몰고 와서 이사를 가자고 했고 더 먼 곳으로 떠나게 됐대요. 바닷가에 정착한 뒤에 어머니와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밑에서 컸다는 얘기였죠. 다시 저희가 있는 동네를 찾아올 엄두는 못 냈을 거예요. 너무 어리기도 했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잃은 충격도 컸겠죠. 네가 오지 않아서 우린 항상 궁금했어. 널 찾아다니지 못했어도 늘 기다렸지. 언제라도 오면 붕어빵을 가득 구워줄 생각이었거든. 성진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운 속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걸 내밀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때 제가 밤새도록 만들어서 줬던 밤하늘의 별 그림과 짧은 동화였어요. 얼마나 많이 봤는지 닳고 찢어져서 군데군데 테이프로 붙인 걸 코팅까지 해놨더라고요.
성탄 저지라고 저한테 주신 선물 기억나세요? 크레파스랑 색연필 같은 거. 누나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저 생각하면서 그려주셨죠? 아무리 캄캄한 밤에도 별은 꼭 빛난다고. 별빛을 보며 기다리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고요. 저 힘들 때마다 이거 꺼내봤어요. 공부할 때 책상 앞에 붙여놓고 늘 보면서 지냈죠. 이걸 어떻게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리며 잊고 있었던 저의 꿈이 되살아났어요. 성진이는 저희 부부에게서 힘을 얻고 꼭 성공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대요. 저와 남편이 베푼 작은 친절이 아이에게 작은 불씨가 됐던 거였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교과서도 달달 외우고 중고등학교 때도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여기저기서 장학금까지 받고 의대에 입학을 한 거였습니다. 인간 승리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힘든 환경에서 잘 자라준 성진이가 너무 대견하고 고마웠습니다. 저흰 셋 다 얼싸안고 펑펑 울었어요. 겉으로 좋아 보인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삶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았을지 목이 메어왔어요. 정말 장하다고, 다 이겨내고 지금의 자리에 선 거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의사가 된 성진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에서 두 분 얼굴 멀리서 뵀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을 때 유일하게 손 내밀어 주신 분들이세요. 그때 그 붕어빵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르죠. 그랬어. 붕어빵은 뭐 다 똑같지. 아니에요. 달랐어요. 아줌마 아저씨 꼭 건강하셔야 돼요. 전 이제 붕어빵 안 먹어요. 그때 너무 맛있는 붕어빵 먹어서 어딜 가도 그 맛이 안 나고더라고요. 오직하면 제가 집에서 해먹겠어요? 저희 성진이의 농담에 울다가 웃고 말았죠. 결국 성진이는 불굴의 의지로 의사가 됐고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고 살려고 한대요. 다들 싸우고 불행한 것 같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착한 사람들이 더 많다고 했죠. 따뜻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대요. 그렇게 꼬마와의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서서히 회복을 하고 있고 성진이가 치료비도 지원을 해줘서 정상적인 생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사코 됐다는데도 성진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알고 보니 자기 분야에서도 대단히 실력 있는 의사더라고요.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하며 당당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전 잃어버렸던 제 꿈을 다시 찾고 있어요. 평생 문화원의 동화작가 과정을 밟으려고 합니다.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화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씩 풀어가면 되겠죠? 보기 좋고 탐스러운 열매도 처음엔 보잘것없는 씨앗으로 시작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런 작은 친절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진이를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결혼도 해서 예쁜 딸을 둔 성진이가 의사로서, 명의로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길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도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여러분께서 먼저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날씨는 추워도 마음은 따뜻한 하루 되세요.